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요 앞에 슬라이드에 나왔듯이 제가 얼굴은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마스크를 좀 끼고서 하겠습니다. 오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집에 5살짜리 아기가 있어가지고, 뭐 좀 극도로 좀 조심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2월 18일 날 대구시는 천지 사태가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특강 자리에 나왔거든요. 오늘 뭐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백승대 교수님하고 우동기 회장님하고 특별한 또 인연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가 극장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서 밑으로 좀 연단 밑에 내려가서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용어는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좀 재미없을 것 같으면 좀 재밌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좀 더 쉽게 설명하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슬라이드에 보니까 유튜브하고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할 때 유는 영어거든요. 그래서 당신, 너 이런 뜻이에요. 당신, 너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올리는 그런 동영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찍은 비디오를 올릴 것이다 라는 뜻이죠. 유라는 거죠. 튜브라고 하는 거는 우리 텔레비전 수상기, 지금과 같은 스마트 수상기 말고요. 그렇죠? 예전에 아날로그식 수상기 있었지 않습니까? 드르르 하고 열리는 거. 그 안에 가면 진공관이라고 있는데 그 진공관의 영어 이름이 튜브입니다. 튜브. 그래서 이게 당신의 텔레비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튜브. 이 유튜브는 언제 생겼을까? 2005년도에 먼저 만들어졌어요. 2005년도에. 그 지금부터 한 15년 전 됐죠. 15년 정도 돼서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제목에 보니까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버라고 적어놨어요. 유튜버. 유튜버는 뭐냐? 유튜브에 열심히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그거를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버. 그래서 요새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유튜버, 유명 유튜버와 함께 이런 말 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상당히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다. 예컨대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는 또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명 유튜버다라고 얘기해요. 유튜버. 2005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라는 단어도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빅데이터. 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뭡니까? 크다라는 거잖아요. 크다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부피가 이렇게 크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키가 아주 이렇게 높을 수도 있고, 이렇게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피가 크고, 그다음에 키가 이렇게 높아진다라는데 뭐가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가 이렇게 부피가 많고 키가 높아진다.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자료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미국에서 박사과정 시작하기 전까지만 했던 그런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이었냐 하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어떤 자료입니까? 한눈에 보면 생년월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1번 뒤에 나오는 거 어디냐? 출생신고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출생신고. 그래서 경찰서 같은 데 가면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대부분 경찰서 사람들이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바로 1번 뒤에 나와 있는 그 지역 번호를 보고 아는 거예요. 053 대구 서울 02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데이터 자료들은 그런 구조화된 자료들이었어요. 구조화된 자료들, 다시 말해서 정형화된 자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다? 부피가 커지고 키가 높아지는 것처럼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그런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자료들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자료들을 어떻게 이름 붙일까 생각하다가 야, 빅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언론에서 빅데이터라는 말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는 그런 말 안 썼어요. 학계에서는 빅데이터라는 말을 안 썼어.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먼저 막 쓰기 시작했었어요. 우리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면 한국 학계가 아니라 국제 학계에서는 그냥 데이터가 달라지고 있다. 아니면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오고 있다.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2010년부터 쓰니까 이제는 뭡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따라가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2013년도에 빅데이터라는 말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등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등재를 하게 됐어요. 자, 등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가 2010년을 지나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라는 단어하고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알아야 되느냐? 인터넷을 알아야 돼, 인터넷. 인터넷을 알아야지 또 이 흐름을 알아요. 그래서 자, 유튜브는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드는 건 2013년도예요. 지금 2020년도예요. 자, 이제 이 연도를 가만히 여러분들 경험하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왔거든요. 영남대학교 왔어요. 자, 다시 이제 1957년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950년대생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이제 망해버린 소련이라는 나라가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 위성 이름이 스푸트니크였어. 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왜 쏘아 올렸을까요? 바로 소련이 미국한테 이기기 위해서 쏘아 올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인데 완전히 어떻게 소련이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 이제 우리 미국은 소련의 손아귀에 들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된 거죠. 미국이 그래서 발명한 게 뭐냐? 인터넷이라는 것을 1957년에 개발을 착수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60년대에 뭐가 되냐? 60년대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드디어 나오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데 인터넷의 시대가 60년대에 바로 터졌을까요? 바로 안 왔어. 언제 왔을까요? 언제?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근데 컴퓨터는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대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돼요. 69년도에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됐어요. 반도체가. 그 다음에 70년대에 소위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해서 회사에서 쓰는 되게 커다란 컴퓨터가 있었어. 그 다음에 80년도에 이제 개인용 PC가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 방에 가면 또 있게 됐었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 69년도에 나오게 되고 57년도부터 개발된 인터넷이 60년대에 나오게 되고 70년대에 대형 컴퓨터가 나오고 8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고 그러면서 80년대 이제 후반부터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카스텔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였어요. 카스텔스. 이 카스텔스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를 이어서 그렇죠? 그만큼 사회를 잘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회가 온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정보 사회가 온다, 네트워크 사회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책 3권을 썼어요. 이 책은 쓰는 게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쓴 거예요. 자, 이때 왜 90년대 중반에 썼죠? 왜? 바로 이때 인터넷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이라고 하는 거 이메일 주소 가지고 있죠? 다음에 95년도에 만들었어요. 구글이라고 하는 게 98년도에 만들었어요. 네이버라는 거 98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해서 책 3권을 쓰면서 이게 3대 저작, 트릴러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의 시대가 된 거야. 그럼 이 인터넷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홈페이지를 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생각나시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와서 보니 어떤 자료들이었다? 주민등록번호하고는 다른 자료들 아닌가요? 주민등록번호 한눈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출생을 어디 했는지 다 알았는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막 수집했는데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자료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자료는 다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때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90년대 지났어요. 어디였어요? 90년대 후반에 10년이 또 지나면 뭐였습니까? 유튜브가 언제 나왔다고요? 2005년도에 나왔다고 했죠. 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라는 건 2004년도에 나왔어요. 홈페이지가 90년대 중후반에 나왔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야,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더 이상 방치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이거를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뭡니까? 수요가 나온 거죠, 수요가. 그러면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2010년도부터 언론에서 쓰게 되고 2013년도에 어떻게?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가 되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SNS하고 떼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소위 저 같은 공부하는 학자들이 하게 된 것은 바로 2010년을 지나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술지가 뭐죠?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하고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이언스의 논문에 한 편도 못 썼어요. 사이언스의 논문을 쓰면 이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나라에서 사이언스 논문을 쓰는 게 1년에 50편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1년에 50편이 안 납니다. 근데 사이언스에서 2011년도에 빅데이터라는 그러한 학문은 존재한다라고 특별호를 마련했어요. 그렇게 이제 2010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과학동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방끈에 낀 기자들이 있는 거예요. 과학동화. 이공계 교수들은 이런 얘기 한다 그래요. 아무리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써도 집에서 애들이 안 알아준다고. 과학동화에 한번 나오면 훨씬 더 자기가 집에서 대접받는다고. 과학동화라는 게 이제, 그래서 사이언스가 2011년도에 야, 빅데이터라는 학문이 존재해라고 얘기하니까 2012년도 4월 달에 야, 세상을 바꿀 빅데이터 해가 이제 특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 선도국가가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하고 하면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빅데이터 5 해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구석구석 컴퓨터가 숨어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 자랑 하나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과 교수잖아. 나 이공계 교수가 아니잖아요. 문과 교수인데 과학동화에 지금까지 3번 이상 출연했어요. 제 연구 결과가. 그래서 자랑 하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됐고 그 이후에도 박수는 뭐 나중에 더 크게 쳐주세요. 그래서 뭐 제 연구들이 뭐 이렇게 대통령 경합도 하고 뭐 선거 예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인터넷하고 그다음 인터넷은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두 종류가 있는가? 90년대에 했던 뭐죠? 홈페이지. 근데 홈페이지는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만들면 자기들이 올리는 거예요. 자기 홈페이지에 자기가.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는 이제 2000년도 이제 중후반에 나왔어요. 더욱더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2010년대 이후로 이제 사용된 거예요. 사용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막 올리게 되니까 이제는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어디에서 수집할까? 이제 홈페이지하고 소셜미디어 말고도 또 어디에서 수집하냐면은 휴대폰에서도 수집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디에 모였는지. 그렇죠? 휴대폰에서 주파수를 가지고서 이제 조사하기도 하고, 혹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국대고 IC에서 나와가지고 7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대구 IC에 톨게이트 이쪽 끝에서 이쪽에 우회전 하려면 차선에 한 3개 정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깜빡이를 안 켜고 이렇게 갔더니만 한 달 뒤에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그거 날아온 거야. 범칙금 통지서. 그럼 누가 그거를 경찰청에 신고했을까요? 뒤에 있는 누군가가 찍어가지고 올린 거죠. 이건 어떤 데이터냐? 크라우드, 군중들 혹은 대중들이 자신들이 그렇죠 데이터의 생산자가 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크라우드 소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도 막 이제 새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는 마트에 가서 우리 항상 뭡니까? 계산하고 나면 뭐 물어봅니까? 회원이세요? 포인트 마일리지 축적할 겁니까? 묻잖아요. 그렇죠? 마일리지 포인트 축적했는 그 다 데이터가 뭐냐? 바로 이런 거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 예전에 안 썼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을.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들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와가지고 새롭게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만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제가 메트로 아트 센터 오늘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당연히 네이버 가가지고 길 찾기에서 이거 어디 있지 찾아보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뭘부터 합니까? 검색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검색을 보고서 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미리 아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검색을 가지고서 이제는 모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검색은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우리가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조사했냐면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우리 여기 강보양 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강보양 실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오늘 한 목걸이가 정말로 예쁜데 이 목걸이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전화를 받은 소비자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목걸이를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목걸이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하고 단점하고 특징하고 이런 데서 막 상세하게 성심성의껏 막 대답해 주죠. 그게 뭐죠? 다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가 되게 어떻게 마케팅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 강보영 시장님한테 목걸이 판 회사가 전화해 보세요. 이거 바로 스팸으로 전화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1930년대에 했던 그 여론조사는 그만큼 정확했어요. 근데 지금에 하는 여론조사 어떻습니까? 다 틀려. 왜? 아무리 좋은 수학적 기법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는 이 데이터, 자료가 영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하면서 메트로 아트 센터 어디 것도 아닌데 제가 막 검색하고 있겠어요? 아니죠? 검색하는 거는 사람들이 정말로 뭔가를 하는 거니까 검색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 책인데 영어 책인데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엄청나게 전 세상을 하는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되게 유명한 그런 언론사에서도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85%고 이길 확률이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15%라고 얘기했어.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대통령 됐는지.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미국 사람들이 검색했는 거예요. 검색했는 거. 그래서 색깔이 진할수록 트럼프에 더 지지하는 단어들 검색한 거야. 트럼프 어떤 사람이에요? 백인 우월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남성 우월주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단어들을 많이 검색했는 지역이 보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투표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서의 순위하고 검색 순위하고 거의 다 일치했었어요. 이런 새로운 데이터들을 막 쓰게 되는 거죠. 이번에 서울시의 가장 핫한 선거가 뭐였었냐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그 다음에 새파란 그렇죠.
경상도 말로 새파란 젊은 여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그렇죠 여자하고 고민정 아나운서하고 붙었어요. 사람들은 오세훈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오세훈이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서 매번 기다리고 정말로 그렇죠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그러니까 달렸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민정이 이긴 거야.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그럴 때는 오세훈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는 고민정한테 진 게 아니라 누구한테 졌다? 문재인한테 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야. 그건 빅데이터한테 진 거예요. 왜? 고민정은 휴대폰 데이터를 휴대폰 회사, 통신사한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시간대에 많이 모이는지를 파악을 해서 홍길동처럼 거기에만 계속 출몰 해가지고 그렇죠? 한 거예요. 통신사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몇 천만 원 주고 팔아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오세훈은 어떻게 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정통적인 방식으로 지하철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정통적인 방식으로 시장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민정은 안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오세훈과 고민정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데이터의 싸움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많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아느냐. 통신사 데이터로. 그래서 우리 같은 요새 문과 교수들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우리는 연구비라고 받으면 정말로 잘 받았다 하는 게 한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런 연구하려면 통신사에서 2천만 원 달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런 통신사 데이터를 문과 교수들은 거의 못해. 근데 이 검색 엔진에서 검색한 이런 데이터는 그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제가 수집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왜 통신사 데이터를 가지고 안 합니까? 연구비를 줘야지 하죠. 통신사에서 그렇게 비싸게 받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내시경이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단어도 보면 보세요. 연말로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건강검진이라는 단어 빨간색 훨씬 더 사람 많이 검색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말 지나가기 전에 건강검진 빨리 해야 되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색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글 말고도 이렇게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는 연령층별로 수집할 수도 있고 또 성별로도 수집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 거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전산실에서 학생들이 데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칩니다. 제가 지금 한 25분 정도 했는데 이 정도로 하면 좀 들을만 하십니까? 네. 그럼 제가 이 정도 레벨에서 좀 속도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크다, 키가 높다 이런다보다는 이런 복잡한 데이터들, 정형화되지 않은 것들, 구조화되지 않은 것들 이런 데이터가 쏟아지는데 그 데이터는 결국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그렇죠? 컴퓨터의 대중화에 넘어서 스마트폰이 또한 대중화된 거죠. 스마트폰이 언제 2008년도부터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이 연도들을 보면 2008년부터고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시작된 게 2010년도부터고 옥스퍼드에 단어가 등재된 게 2013년도부터고 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재밌는 것만 하나만 하고 갈까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인데 여기 지금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근에 신용카드로 뭐 샀는가 보니까 치아를 미백하는 거. 그러니까 이를 그러니까 하얗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동네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PT라고 하는 거 아시죠? PT 헬스클럽보다는 개인 PT 하잖아요. 1대1 아니면 그룹으로 그렇죠? PT 멤버십을 샀어. 그 다음에 자기 동네 호텔도 이제 요새 레지던스 호텔, 대구는 별로 없는데 서울 가면 많아요. 레지던스도 약간 주거용으로, 그러니까 월세 사느니 그냥 호텔에 사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 사람이 구매를 했어.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이런 거래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 실제로 신용카드 회사 가운데 신한카드라는 회사가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자회사를 내부에 만들어서 완전히 대박을 쳤죠. 그래서 신한카드가 그렇게 성공하니까 다른 카드 회사에서 야 너들은 왜 이 데이터 가지고 뭐해 하면서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하는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 할 것 같아요? 이혼한다는 거야. 이혼. 왜 이혼해? 월등히 자기 집을 놔두고 왜 자기 동네에서 주거용 호텔에 장기간 투숙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이혼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은 결국은 인문사회계열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해요. 기업의 대표 혹은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빅데이터 팀을 만들었는데 6개월 동안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팀이 몇 명입니까? 5명이다. 5명의 전공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빅데이터니까 되게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되니까요. 수학과 통계학과 나온 친구 2명. 그 다음에 컴퓨터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 정보통신. 그렇죠? 기계 만져야 되니까 2명. 1명은 사무직 1명. 그래서 5명으로 했대. 그래서 내가 당연히 실패하죠. 왜? 자, 수학 통계는 뭡니까?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계산을 잘하는 거죠. 컴퓨터는 당연히 컴퓨터 전산이니까 기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데이터를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는 누가 합니까? 결국은 저와 같은 인문사회를 하는 사람, 문과생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은 수학으로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아무리 잘 만져도 그래서 계산의 복잡성 그렇죠? 시스템의 복잡성 해석의 복잡성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해석의 복잡성이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해요. 또 재밌는 사례 그러면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혹시나 필요할 것 가져와서 슬라이드 갖고 왔는 건데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그러나 고전적 해봐야 여기는 다 2010년 이후에요. 2010년 이후 10년도 체제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마트가 이제 월마트잖아요. 월마트에서 매상을 이제 쭉 이제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쭉 이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가 이제 쭉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기저귀하고 그 다음에 맥주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같이 자꾸 판매되고 있는 거야. 같이 판매된 거. 왜 기저귀를 사는 사람들이 맥주를 같이 사냐? 특히나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특히 또 누가 사느냐? 남자들이 사는 거야, 남자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소위 말해서 이 제품 2개가 쌍으로 이렇게 잘 팔리지? 이 연령층에서, 그래, 남자들에서.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해석을 왜? 해석해봐. 왜 봤을까? 제가 아까 애기가 5살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5살이 요새는 좀 그런데 초창기는 정말로 집에 일찍 가야 되거든요. 밖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이제 저녁에 안 다니지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누굴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못 나오니까.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애기용품 사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한 거 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기 저를 위한 거. 그게 기저귀하고 맥주인 거였어.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기저귀하고 맥주를 같은 칸, 비슷한 칸, 혹은 가까운 칸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거죠. 예전엔 되게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배치들을 보면 이거 그냥 배치해 놓는 게 아니거든요. 다 철저하게 동선을 고려해서. 근데 이거를 해석을 안 한다. 맥주하고 기저귀인데 해석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해석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로 해석을 이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데이터가 2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결국은 문과생의 용도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로 코딩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이제 뭡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역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런 논리로 짜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짜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공학 하는 친구들한테 야, 이 데이터를 보고서 이거 네가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짜라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자기들은 이런 사회 현상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사회적인 용어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돌이 공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의 세상이 정말 이제 우리한테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된 겁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되고 이제는 빅데이터를 아직도 모르고 선거에도 이용할 줄 모르고 마케팅에도 이용할 줄 모르고 자신의 개인의 생활에도 이용할 줄 모르며 계속 이제 깜깜무지한 거죠. 깜깜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하고 또 결부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하고 이제 결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여기 보시면 아시죠?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사람. 결국은 이게 사람이 바뀌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전에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 거예요. 어떤 시대냐면 이제 기차가 있었던 칙칙폭폭. 그러니까 자연의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동력화, 엔진화하게 된 시대였어요. 이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구전으로 여러분들 어르신들 어릴 시절에 다 구전으로 이제 정보를 얻게 됐잖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시골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하더라. 그러다가 우리가 전기가 나왔어요. 전기가 나오면서 무슨 시대가 되냐면 드디어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된 거예요. 매스미디어의 시대.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된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의 시대.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 우리가 앞에 있었던 그냥 옆집에 누가 얘기하던 그런 얘기 말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매스미디어. 이 2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이제 매스미디어의 시대. 근데 이 매스미디어의 시대는 아날로그의 시대였어.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가 언제 끝났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69년도에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됐어요. 68년도에 인텔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했죠. 70년대에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나왔어요. 80년대에 개인용 PC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서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중후반 한 10년 정도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을 확률이 되게 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녔던 이제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교양 수업을 들으면 이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정보사회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보사회. 그게 이제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컴퓨터 산업.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는 매스미디어 시대는 어떤 거였어요? 정보를 매스미디어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 디지털이 되니까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는 거죠. 디지털의 시대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는 매스미디어 시대 완전히 갔고, 그 다음에 3차 산업 홈페이지 시대, 디지털의 시대도 기울고 있어요. 왜 기울고 있을까요? 곳곳에 증거들이 나타나요. 제가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와서 2004년 1월 4일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 2004년 1월달에 했는데 애기 정말로 2016년도에 태어나가지고 2010년쯤부터 이제 우리 그때부터 이제 앞서 빅데이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애기가 태어날 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도 좀 먼저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옛날 또 생각도 나고 결혼식 그러니까 비디오를 보려고 또 하니까 이 VCR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경산 디지털 프라자에 갖고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객님 이 VCR의 부품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2016년도부로 이 VCR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3차 산업혁명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3차 산업 디지털의 시대야. 여러분들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죠?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죠. 아이폰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는 아이팟이라고 하는 음악 듣는 요거 있어요. 요 모양. 근데 아이팟이 아이폰을 살리는데 아주 효자를 했는데 요 효자도 이제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그만큼 디지털의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 작은 형이 무역을 하는데, 국제무역을 하는데, 옛날 같은 종합상사 같은 일을 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쭉 되게 막 이런 블랙베리하고 캐나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런 휴대폰인데요. 여기 기업하는 사람들, 특히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갖고 다녔는데 이것도 2016년도에 생산을 안 했어요. 최근에 2019년도는 그 삐삐 있잖아요. 삐삐 여러분들 삐삐도 이제 생산이 종료됐어요. 완전히 서비스도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시대에도 이제는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용어를 누가 만들어냈을까?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교수 타이틀이 있지만은 교수라기보다는 저와 같이 공부하는 교수가 아니라 컨설팅하는 교수예요. 컨설팅하는 교수. 그래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공부보다는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스위스에 조그만 산골 도시 있어요. 다보스라고 있어요. 다보스. 우리나라 이제 청송이나 뭐 봉안 이런 데 거기에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그게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 이 사람이 그래서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또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명해졌는데 그 유명해진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해진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다보스 포럼에 얘기는 왜? 2016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바둑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둑 2016년도 3월에 뭐가 있었죠? 알파고 이세돌. 그래서 알파고 이세돌을 했는데 트럼프하고 힐러리 예측처럼 오세훈하고 고민정 예측처럼 이세돌이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에이씨, 컴퓨터 그거 해봐야 뭐가 될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 알파고에 완전한 승리됐죠. 2016년도 3월에 그 일이 있고 일단 2016년도 1월쯤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난리 난 거예요. 야, 이게 4차 산업혁명이구나. 그런데 2016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웃됐죠. 그러면서 뭡니까? 대통령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토론회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뭔가 새로운 구세주냐? 뭐야 이거 도대체 종교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완전히 한눈에 2016년에 학습이 다 된 거예요. 학습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야. 4차 산업혁명의 용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예요. 있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인데 진짜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와버렸어. 왜?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사이버 공간 온라인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 근데 코로나 되니까 이 결합이 완전히 일어나고 있죠. 지금 다 그렇죠. 비대면이잖아. 비대면은 그건 뭐예요? 다 온라인으로 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어로 하면 CPS라고 얘기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거거든요. 그게 코로나 하면서 4차 산업이 정말 된 거야. 그래서 정말 이 3차 산업혁명이 끝나가고 디지털화 끝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데이터인 거예요. 더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비대면이 되니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사람들의 거래라든가 사람들의 검색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없으면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는 거야. 또 비대면이 되니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안 만나죠. 안 만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분절화 된다는 거예요. 분절화 되니까 어떠니까 갈수록 더욱더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왜? 확인을 못하니까 이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하면 다들 얘기해요. 가짜뉴스 얘기하는데, 결국 가짜뉴스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분절해야 돼요.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강의라도 들으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유튜브는 뭡니까? 빨간색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딱 나와 있어요. 얼마나 사용하기가 좋아요. 사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뉴스를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한국은 특히나 이 유튜브를 누가 많이 사용하냐? 50대 이상이 연령층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야,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 오늘 퀴즈입니다. 10대 몇 명 손들어, 20대 몇 명 손들어, 30대 몇 명 손, 40대 몇 명, 50대 몇 명, 50 선다형으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학생들이 50대 이상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라는 걸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 50 플러스예요, 50 플러스.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 봤더니만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먼저 빨간색으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눌러서 자기가 어떤 뉴스를 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봤던 뉴스하고 유사한 뉴스들이 계속 공급돼요. 왜? 유튜브라는 회사에서 그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고리즘. 패턴을 짜놨어요. 패턴을. 그래서 자기가 봤는 내가 가로세로 연구소를 많이 봤으면, 내가 유시민을 많이 봤으면 그런 뉴스들만 계속 보여줘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확증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증편향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오니까 얼마만큼 계속 사람 어떻게 하니까 빠져들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보게 돼요. 또 유튜브에는 우리가 821 법칙이라고 했어요. 821. 내가 눈으로 본 거는 80%를 기억해요. 내가 읽은 거는 20%를 기억해요. 내가 들은 것은 10%를 기억해요. 여러분들 제 강의 오늘 10개 중에 1개밖에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화면에서 받는 거는 많이 기억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유튜브는 뭡니까?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에 가면 제가 저기 봐요. 노래 첫사랑이 너무 보고 싶다,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옛날 팝송 올려놨는 노래도 뭡니까? 밑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막 달아놓고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유튜브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자, 유튜브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장 넘버원으로 떠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앞서 유튜브는 언제 2005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2005년도에. 2005년도에 만들어지게 된 거는 그때는 이제 야, 내가 중요한 걸 봤는데 텔레비전에서 이거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요? VCR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VCR. 그래서 인터넷의 VCR처럼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재방송을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만들었어요. 그 만든 사람 3명 중에 1명의 와이프는 또 한국 사람이었어. 그래서 한국하고도 유튜브는 되게 관련이 있어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98년도에 만들어서 2005년도 그때쯤 벌써 넘버원,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동영상 서비스 이거 얼마 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들이 독자적으로 동영상 서비스 하겠다 해서 구글 비디오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는 그냥 벤처 회사. 그래서 아무런 수익도 없는데 계속 사람들한테 그냥 서비스 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막 보니까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이제 2006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구글이 인수하고 나니 이제 유튜브가 그다음부터 발전을 하게 됐어요. 발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발전하게 된 게 바로 2012년도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됐어요.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22년도에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유튜브의 세상이 됐는데요. 2012년도에 이거 생각나십니까? 2012년도. 싸이, 강남스타일. 싸이 강남스타일 여러분들 다 노춤하고 보면 아시죠? 이게 싸이라는 가수 자체는 그냥 대학 축제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술 마시면서 애들하고 그냥 민치청하고 노는 그런 소위 B급 가수야. 강남스타일 그 춤도 지상파에서 틀어줄 수 없을 만큼 난잡한 그런 춤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에서 완전히 떠버렸는 거예요. 왜 떴을까 해서 제가 또 분석을 해봤죠.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런 이유가 있었어. 유튜브를 쓰고 있는 미국의 이용자들은 당시 미국의 평균적인 이용자들보다 학력 수준이 낮았어요. 대조율자들이 미국의 평균적인 인터넷 이용자보다 낮았어. 미국의 평균적인 백인 그쵸? 인터넷 이용자보다 숫자가 적었어.
그래서 히스패닉 혹은 아시아 흑인 인종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쓰고 있었어.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소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유튜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의 그렇죠 폭력적인 만화라든가 일본에서 나오는 이상한 섹스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하고 그 춤하고 이 유튜버 이용하는 그 당시에 그렇죠 미국 사람들하고 너무나 맞아 떨어진 거야. 이래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에서 완전히 미국에서 뜬 거예요. 미국에서 뜬 거예요. 미국에서 막 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음에 보니 제가 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댓글을 달았는 거 보니까 8월 달이었는데요.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남스타일 하면서 강남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댓글에 많이 달려있을 것 같죠. 영어로. 아니었어요. 콘돔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 미국 애들이 강남이라는 단어를 콘돔으로 알아들은 거야. 왜냐면 춤도 보니까 이상한 춤이고 얘가 하는 짓이 그 다음에 이건 K-팝이 아니라 그건 K-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J-팝 일본 애들 하는 애들이 하는 거라고 이 댓글에서 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댓글이에요. 사람들이 올렸던 댓글, 이 댓글들 이런 것을 다 수집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했더니 이제 시사 주간지 중에서 넘버원이 시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사인. 시사인은 이제 시사저널에서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해직한 기자들이 만들었는 건데 근데 이제 정기 구독자에서 가장 넘버원 이제 시사인에서 제 연구를 특집으로 해서 실었어요. 강남 스타일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되는지는 제가 한번 또 하나 볼게요. 이 사진 한번 보면 호텔에 있는데 쭉 뭐 한번 하지 마라 많죠. 하지 마라 많잖아. 뭐 있어요? 강남 스타일 하지 마라 이래요. 강남 스타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이 정말 국익을 높이는 것인지 우리나라를 우습게 만드는 것인지 여하튼 이런 2012년도에 부근을 해서 이렇게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통해 가지고 유튜브는 훨씬 더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브의 장점은 지상파하고 다르게 뭐냐. 지상파라는 건 뭐가 있죠? 편성시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네, 편성시간. 편성시간은 뭡니까? 틀어주고 싶어도 못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틀어주고 싶어도 못 틀어주는 건데 유튜브는 그러니까 편성시간이 없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JTBC 지금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2016년도 촛불 시위할 때 JTBC가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것은 뉴스에서 다 못한 얘기를 어디에 뭡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뭡니까? 우리 대구 MBC라든가 TBC라든가 이런 방송국들이 뭡니까? 편성시간대는 다 보여주지 못한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또 이런 편성시간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뭡니까? 계속 방송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인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댓글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댓글 이게 뭡니까? 마치, 그렇죠? 친구처럼 이렇게 관계를 잘 합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가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새는 네이버보다도 더 유튜브를 더 많이 이제 빠져들고 있고, 50대 이상들이 더 많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댓글이 재밌어.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저도 이제 하루에 스트레스를 댓글도 풀 때도 꽤 있어요. 왜냐면 댓글을 보면 자기 의견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고요. 왜 댓글이 정말로 흥미도 있고 정보도 유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게 정말 재밌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동영상은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전혀 졸려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동영상 안 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졸음방지용인데. 졸음방지용인데, 자, 그 다음에 유튜브엔 또 어떤 게, 유튜브는 그냥 막 동영상 막 올리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학교에서도 이거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손자, 손녀들이 유튜브라든가 보면서 뭐 하고 있지 보면 가장 인기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리뷰 해놨죠. 리뷰라고 하는 건 복수, 검토인데 이 친구 지금 보면서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막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강의실이 인터넷이 연결 안 돼서 제가 이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뭐 하고 있느냐면은 자기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촬영하고 있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죠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옆에서 막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해설. 자기가 해설자가 되는 거예요. 해설자. 해설자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리뷰 비디오라고 해요. 리뷰 비디오라고 해요. 혹은 리액션 비디오라는 거예요. 리액션. 강남스타일 보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막 따라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유형이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가 처음 2005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그냥 재방송 보기 위한 그런 동영상 사이트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바를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리뷰한다든가, 그렇죠. 리액션 한다든가, 이런 동영상들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정치 시사 프로그램들도 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 뭐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냥 단순하게 뭐 노래 듣거나 단순하게 이런 그 유튜브 비디오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리뷰하고 리액션 하는 거. 이런 친구들이 많아져요. 자기들이. 많아지죠. 자, 이것도 얼마 전에 KBS에서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KBS PD들이 이제 또 내려와가지고 이제 저희 취재해가지고 했던 건데 인터넷이 연결 안 돼가 넘어갔겠어요. 자, 지금 10시 52분인데 자, 제가 이제 총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총선 이야기. 최근에 했던 연구여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했던 얘기. 이번 총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표수의 측면이 아니라 획득한 의석의 측면에서 압승을 했는데 야, 그래서 이거 참 재밌는 건데 그럼 유튜브에서는 정말 어떻게 나타났을까 한번 본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통합당 그렇죠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위성정당 2개 유튜브 채널. 근데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위성정당 2개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당 유튜브 채널에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한눈에 보시다시피 구독자 누가 많았어요? 미래통합당이 훨씬 더 많죠. 더불어민주당보다. 실제로 유명한 유튜버는 보수 유튜버가 진보 유튜버보다 많아요. 지금 현재 그게 실제고 구독자 수도 보면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그렇죠 약 2배가량 많아요. 2배가량 많아. 2배가량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당별 조회수 한번 볼까요? 정당별 조회수. 그래서 선거 기간에 4월 3일부터 해서 4월 13일 조회수. 뭐 미래통합당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많은데 후반에 가면 그렇죠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후반에 가면. 그만큼 통합당이 후반에 가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동영상의 흡입력을 별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앞에는 되게 많았다가 그렇죠. 댓글이 중요하면 보기만 하는 사람들보다 실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말이죠. 댓글까지 쓰는 사람은 옆에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 누구 찍을 거야? 하고 얘기하고 왜 그 사람을 찍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댓글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뭔가 누군가를 막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댓글 수 보면 보세요. 통합당이 쭉 많았다가 또 후반에 가면 뭐예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후반에 가면 민주당은 엎치락. 후반에 끝심이 없었던 거지. 사실 끝심이 없었던 거예요. 댓글요. 그 다음에 감성. 그러면 긍정으로 사람들이 많이 글을 남겼을까? 부정으로 남겼을까? 아니면 중립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까?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통합당 보면 보세요. 통합당. 긍정, 부정, 중립. 부정이 뭐냐? 적었죠? 시민당이 뭔가? 정당에서 부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선거 기간이 다 그랬거든요. 선거 전체적인 댓글이야. 그렇죠. 전체적인 부정을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뭔가 부정이 훨씬 많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요 조회 댓글 수 먼저 보고 얘기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조회 댓글 수가 많았던 것은 결국 노무현하고 그 다음에 DJ하고 관계되는 게 가장 동영상에 가장 사람들이 조회도 많이 했고 거기다가 댓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 DJ하고 노무현에 대한 그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성 분석 보면 전부 다 그렇죠. 파란색이 많잖아요. 파란색이.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노무현에 대한 거는 거의 91%,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75%, 그 다음에 94%, 되게 그죠. 긍정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 자, 통합당은 결국은 근데 완전 반대. 과거에 통합당도 대통령을 많이 배출했는데 과거 대통령에 대한 동영상은 별로 없었고 1등인 그 조회수하고 댓글 수만 보면 이제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던 것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슈가 됐던 그렇죠 후보자 바꾸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영상들이 이제 이슈 동영상이 훨씬 더 조회수하고 댓글 수가 많았어.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감성 분석했는 거 보니까 통합당이 한번 여기 봐. 94.767이 뭐야 부정적인 댓글이었어. 부정적인 댓글. 여기도 또 부정적인 댓글이 한 30%.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다 긍정적인 댓글이었는데 여기는 되게 부정적인 댓글 이렇게 많았어. 뭐에 대한 댓글일까요? 그거죠. 후보자 교체하고 후보자 낙마시키고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의 그렇죠 반응들을 여기에서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봤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말을 하지 말았어요. 여기서 감성들에 보면 부정적인 댓글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그 통합당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보면 유튜브 보면 이 구독자 수가 이렇게 2배나 많은 것들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충분히 나의 그렇죠 지지자로 만들고 또 이 사람들의 그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확산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했는 행동들이 감성 분석을 보면 부정적인 댓글이 90%만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뭡니까? 목소리들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서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에 대해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구독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시청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요가 강사들, 그 다음에 물리치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유튜브 조회수하고 수익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요리 프로그램들, 그냥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독자가 10,000명인데 여기 옆에는 구독자가 1,000명이야. 그런데 나는 수익이 별로 없어. 근데 구독자 1,000명인데 수익이 더 많아. 왜? 시청 시간이 많았어요. 시청 시간. 그러니까 시청 시간은 뭐냐? 시청 시간이 많아지면 결국 사람들이 뭡니까? 댓글을 또 남기죠.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 가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건 뭐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이 유튜브 시대는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슬슬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이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시대가 왔는 것처럼, 이 유튜브 시대는 이제 서서히 이제 저물 거예요. 왜? 유튜브 2005년도에 만들었잖아요. 지금 2020년이잖아. 완전 정점이야. 정점이 오면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이 오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뭘로 가고 있냐 사람들이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다 들어봐세요. 넷플릭스 때문에 지금 자 아까 KBS 시청자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KBS의 적자가 1,000억이 넘어요. MBC의 적자가 1,000억이 넘어요. 제가 신문방송학과 나왔는데 대학 다닐 때 정말로 꿈의 직장이 그런 지상파 방송국 PD였는데 이 넷플릭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던 미스터 션샤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다 넷플릭스가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케이블 TV에서 보고 있는 것, 지상파에서 보는 것도 유명한 건 넷플릭스라는 데 투자한 거예요.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놈이 뭐냐 도대체? 넷플릭스는 유튜브 2005년보다 더 일찍 생겼어요. 1997년도에 생겼어요. 97년도에 생겼어. 97년도에 생겼는데 얘가 97년도에 생겼는데 미국에 가면
우리 노란색 간판에 그게 있었어요. 비디오 빌려주는 가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디오 빌려주고 만화책 빌려주는 게 특별한 간판이 없잖아요, 색깔이. 근데 미국은 거의 다 노란색 간판인데. 제가 유학을 이제 1999년도에 갔거든요, 유학을요. 그때 이 노란색 간판에 가서 비디오를 하는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하니까 이 노란색 간판에 비디오 가게들이 다 문 닫더라고요. 한국도 생각해 보세요. 한 2005년, 6년 해가지고 2010년 되기 전에 비디오방이 다 없어졌잖아요, 만화방. 왜 그럼 그 없어진 게 된 건 이 넷플릭스라는 거죠, 넷플릭스. 이 넷플릭스는 뭐라 했었냐? 이것도 인터넷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 쫙 깔렸어요. 인터넷 깔리니까 오늘같이 비 오고 이런 날 VCR 뭡니까? 비디오 빌리러 가기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텔레비전에다 연결해가지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비디오 보면 안 돼? 라고 생각한 거죠. 넷플릭스 사장이 바로 그걸 생각한 거야. 야, 그래서 우리가 VCR 사람들이 빌리러 안 가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97년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넷플릭스 처음부터 그냥 막 보기 시작하나요? 안 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 둘씩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이 지나가기 전에 넷플릭스가 그 비디오 가게들을 다 몰아내고서 이제는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성공을 했을까? 넷플릭스가 왜 성공을 했을까요? 왜 성공? 이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을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내가 비 오는 날 어떤 영화를 봤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어떤 거를 다음에 볼지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영화를 추천해 주면서 뭘까지 추천하느냐? 영화 배우까지 추천해 주는 거예요. 영화 배우까지. 다시 말해가지고 나는 유해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유해진은 주연급은 아니잖아요. 조연이잖아. 유해진 아시죠? 김혜수하고 사귀었다는. 조연. 근데 내가 가만히 본 영화들을 보니까 다 10편이 유해진이 조연인 영화였죠. 넷플릭스가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누구였고 그럼 그 다음에 보이고 싶은 영화는 바로 이 사람이 유해진이 나왔던 영화를 좋아하는 거라 생각한 거야. 이해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추천하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들이 야, 넷플릭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 하면서 넷플릭스로 자꾸 갈아타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영화 포스터 보면 뭡니까? 주연 쭉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해진 같은 조연은 뭡니까? 조그맣게 뒤에 나오잖아요. 왜? 영화 포스터는 누가 만들어요? 영화 제작했는 사에서 만들어요. 스튜디오라고. 그렇죠? 영화 제작한 스튜디오에서. 그런데 나는 유해진을 좋아하는데 내 유해진이 왜 영화 포스터의 주인공으로 안 나와? 넷플릭스가 그거를 해서 영화 포스터를 만들 때도 다시 만드는 거야. 내 스마트 TV에서 내가 찍는 영화의 주인공은 유해진이 주인공으로 난 포스터를 찍어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넷플릭스가 이렇게 맞춤화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주니까 사람들이 더 넷플릭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드디어는 한국에까지 다 진출을 했잖아요. 한국에까지 진출해서. 지금 우리 집도 다 이거 봅니다. 우리 집 5살짜리 우리 애기 리모컨 스마트 TV 2개 있잖아요. 하나는 넷플릭스 나오고 하나는 넷플릭스 안 나와요. 아빠 넷플릭스 리모컨 어디 있어? 넷플릭스 리모컨. 넷플릭스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너무나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나라 지상파에 나왔는 거, 케이블에 나왔는 것도 앞서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가 사가지고 바로 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또 드라마들이 뭡니까? 넷플릭스에 나오느냐? 아시다시피 이제 K-팝이 이제 글로벌 되셨잖아요. 글로벌하게 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을 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아시아 시장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파에서 김수현이 나오는 거 있어요. 김수현 나오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청률이 되게 낮아. 근데 넷플릭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그게 순위 3등이에요. 3등. 아시아에서 3등.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왜 투자하느냐? 야, 아시아에서 한국 배우들에 대한 되게 인기가 높아요. 김수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시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아시아 전체에서 흘러들인 수익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KBS, MBC 그 잘 나가는 유명 방송국의 PD들도 다 죽을 맛인 거죠. 죽을 맛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넷플릭스에다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넷플릭스는 방금 이런 맞춤화된, 그래서 한 80% 정도 이런 맞춤화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들을 연구와 관계됐지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좀 비판적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근데 결국은 이 데이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 싸움. 그런데 이 데이터가 결국은 뭡니까?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 것인지 아닌지 좀 애매해요. 왜? 내가 이 데이터를 주겠다고 동의를 안 하면 저 상대방 회사에서, 내가 이용하는 회사에서 나한테 맞춤화된 서비스를 안 해주는 거야. 그렇죠? 내 건 내 데이터잖아. 내가 했으니까. 내가 휴대폰을 언제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갔고, 뭘 검색했는지, 내 거잖아, 내 건데. 그거를 뭔가 내가 동의를 안 하면 상대방에서 나한테 맞춤화된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나는 뭡니까? 또한 좋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이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데이터 노동자이기 때문에, 데이터 노동자. 우리 계속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 이 데이터는 결국은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 네이버 같은 회사들, 구글 같은 회사들, 이젠 또 전기차, 테슬라 같은 회사들, 테슬라는 데이터 없으면 못 움직이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대가도 없이 막 다 하고 있잖아. 배달의 민족, 당연한 거죠. 배달의 민족 우리 데이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우리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한 것도 아니야. 동의한 것도 아닌데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 이거를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대응을 못 하는, 알아야지 뭔가 받을 수 있잖아요. 재난지원금도 알아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정확하게 동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칼럼도 썼어요. 내 거 있는 내 것 아닌 마이 데이터 정책.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해외의 정책을 갖고 와서 하고 있어요. 갖고 하는데, 한쪽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동의받아가지고 대기업한테 데이터 다 주는 거 아니냐. 마이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가장 알기 쉬운 사례는 이거예요. 저 CG에 살고 있는데 CG 천주 성산병원에 가서 CT 촬영했는데 CT 촬영하고 나서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문과 가가지고 돈 몇천 원 주고 CD 받아가서 영대병원 가가 다시 등록해야 되잖아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는 마이데이터 정책은 그런 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성산병원에서 CD 받아서 대학병원으로 갖다 주는 그런 짓 하지 말자. 그냥 내가 동의 버튼 한번 하면 성산병원 데이터가 대학병원 다 가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 정책인 거예요. 우리들 눈높이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해요? 결국 누가 좋은 거냐? 환자가 좋은 거냐? 아니면 대학병원이 좋은 거냐? 그렇죠? 누가 좋은 거냐? 또 중소규모의 개인병원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데이터 다 가지고 하면 개인병원하고 중소규모의 병원 누가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휴대폰에서 여러분이 했는 데이터들 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또 누군가가 가져가는데 동의 버튼 안 하면 맞춤화된 서비스 안 해준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정책 지금 이제 초안이 이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토론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 갑자기 나왔을까요? 자, 오늘 인터넷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도요 집에 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홈페이지 가면 설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설정에 가가 쭉 가면 보안해서 개인정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시험 문제 제가 내는 건데 쿠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쿠키라고 하는 거에서 체크를 딱 안 하면 쿠키가 체크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거의 없어요. 쿠키란 게 뭘까요? 내가 개인정보를 주겠다고 동의하는 표시예요. 그런데 인터넷의 초창기에서는
쿠키를 체크를 안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웹사이트들이 쿠키를 체크를 안 하면 자기 웹사이트 이용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다 쿠키를 다 체크해야 되는 거야. 왜? 개인정보 그냥 주겠다고 다 동의를 안 하면? 그러니까 자발적 동의인데 가만히 보면 자발적 동의가 아니야. 동의 안 하면 내가 웹사이트를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지금 인터넷 시대에도 그랬는데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1995년도 컴퓨터 한 대였어요. 2005년도 컴퓨터 화면이 좀 더 커졌어.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 2대예요. 그 다음에 화면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인 거죠. 아느냐 모르느냐. 자, 이게 이런 거예요. 1918년도에 가정용 모터 광고라고 해요. 가정용 모터 광고. 앞으로는 전기가 나와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모터선을 다 사세요 그랬는데 웃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미국에서도. 근데 결국은 다 전기 나오면서 이렇게 다 모터 이런 걸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거 있대요. 왜냐하면 비대면이라고 했잖아요. 비대면. 그러니까 어떻게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 온라인으로 뭡니까? 행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냥 댓글만 달았죠. 댓글만. 근데 이제는 댓글만 다는 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심심해. 왜? 이제 온라인이 완전히 대세니까 온라인이 대세니까 댓글만 다는 거 가지고 이 포스트 코로나에 나 만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재미없으니까 잠잘래. 에이, 저건 정말 마리오 같지 않은 얘기하니 계란 던져버릴래. 에이, 정말 싫은데 하고 마스크 집어 던질래. 이런 거를 어떻게 토마토 던지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회사들은 뭡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도 온라인으로 행사를 참여해도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토마토를 막 던지고 자기가 좋다는 표시도 하고 이게 화면에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 회사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동영상만 보여주는 회사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이런 데이터로 갈 거예요. 데이터로 가고 인공지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취직을 하고 하는 거.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게도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미국의 그 다음에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서로 다 틀려. 어떤 보고서에서는 교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어떤 보고서는 교수는 사라진다고 하고, 어떤 보고서는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고, 어떤 보고서는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사라진다 그러고, 다 예측이 다 틀려요. 근데 여기 봐. 사무실에서 누가 다 일하고 있어요? 다 로봇이 일하고 있죠. 사장이 뜨고 와가지고 옆에 있는 뭡니까? 본부장한테 야, 로봇으로 다 대체하라고 했잖아. 근데 저 사람은 뭐야? 왜 로봇을 대체 안 했어? 쟤 뭐 하는 애야? 그랬더니 막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그냥 우리 회계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야, 회계 정리 그거야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서 엑셀에다가 계산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 안 잘라? 로봇으로 대체해버려 라고 얘기해. 근데 본부장이 저 사람 절대 자를 수 없습니다. 왜 자를 수 없어? 왜 자를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이 사람이니까 장부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봇은 뭡니까? 인공지능은 자신의 그렇죠? 알고리즘, 양심에 반해서 행동을 못 하잖아. 그렇죠? 원래 프로그램 짜는 대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사람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죠. 그렇죠? 세무 조작을 하려면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20년 뒤에 보고서에 단순 세무 업무는 다 컴퓨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없어지는 직업이야. 근데 신문 만평 보면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없어요. 자, 이건 뭐 얘기합니까? 결국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있어요. 있는데 그 자리가 얼마만큼. 기술 결정론자들은 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야, 아까 제가 성산병원 CT 이야기 드렸잖아요.
CT라고 하는 기계가 안 만들어졌으면 CT 기사라고 하는 직업이 만들어졌겠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얘기하니까 이 데이터랑 관계에서 새로운 직업이 나오니까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마라 라고 기술이 결정을 하고 기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하죠. 새로 생기는 직업의 숫자는 사라지는 직업의 숫자보다 더 적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맞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양쪽에서 기술 결정론자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이 바뀌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저도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나오는 건데, 열심히 막 여기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제자리야. 왜 제자리일까요? 주변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우리 나이 50인데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떨 때는요, 지금 내가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너무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이.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건 세상이 빠르게 게 이게 지금 따라갈 속도가 도대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뛰면 정말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되어 있으면 이제 뭐냐? 나는 이제 완전히 그렇죠. 어떤 게 되든지 모르는 거죠.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내 걸 다 훔쳐가는지, 누가 내 걸 다 가져가는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 내 걸 다 가져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